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업 비밀과 전직 금지라는 주제로 Q&A, 그래서 뭐 웨비나를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계기는 저희가 이번에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신 유성용 박사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를 잠깐 좀 받았는데요.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책을 쓰면서 이제 쓰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책의 활용법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 영업 비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략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인 그 영업 비밀에 대해서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그 보유자, 영업 비밀 보유자가 이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책의 구성 및 활용. 좀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이 이제 책의 실물을 저희가 보여줬는데,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쓰면서 본소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특허청이라든지 이제 지식산보건 영업비밀보호센터로부터 이제 연구 용역을 이제 받아서 진행하면서 8,000여 건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쟁점을 분류할 수 있었고요. 그 쟁점을 연구보고서로 그냥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각 사례별로 해서 테마별로 그 쟁점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을 Q&A식으로 이제 책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그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비밀 사건은 특히 여러 가지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책을 이제 그 주로 타겟을 저희가 한 것은 기업에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타겟층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이제 책들을 보고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곤 할 수도 있고 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매우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책을 또 이렇게 뭐 정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Q&A식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복잡한 이런 사안들을 먼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기업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이제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찍었었고, 물론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도 복잡한 모든 사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서 의뢰인들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반부는 영업 비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고요. 이런 것도 영업 비밀이 될까? 저런 것은 영업 비밀이 안 될까? 왜 안 될까라는 어떤 그런 뭐 내용부터 시작해서 중반부에는 영업 비밀과 연관되는 전직 금지 사건, 후반부에는 이제 디지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영업 비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은 그 추출한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정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않아도 이 목차를 보면은 필요한 부분을 잠깐 찾아보는 것만으로 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Q&A식으로 답변에 대해 질문과 답변, 거기에 대한 그 판례 와 논문을 이제 각주로 달았고요. 필요한 참고 논문과 판례도 이제 담았고, 뭐 이제 초심자들을 위해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기초 이론들도 미리한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담았습니다. 또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판부에서 질타하거나 꾸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원고나 피고 혹은 피고인 측이 주장했을 때 질타하는 내용이나 꾸짖는 내용들을 피하는 것이 소송 전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좋은 내용이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준비한 그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영업 비밀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 보유자가 있죠. 이 도형을 보면은 보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준수 및 전직금지 서약서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비밀 탈취 회사, 전직, 그다음에 전직금지 위반 및 비밀 누설로 인한 소송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비밀과 전직금지가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영업비밀과 전직금지는 짝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전직금지라는 것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영업비밀과 전직금지는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그렇게 진행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 영업비밀의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특허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허를 추론을 하게 되면 특허는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업비밀의
요소 중 하나인 비공식성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식성이 상실하면 특허 출원하면 영업비밀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쟁점도 큰 쟁점이 되고요. 이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나오는 업무상 배임 많이 나오고요.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산정 방법. 추정액의 그 손해액과 이제 이 금액들을 명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14조 2의 5항으로 두루뭉실하게 손해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큰 난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법과의 관계,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문제랑 뭐 민법, 그 외 저작권, 약관법 등도 이 영업비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이제 비공식성, 경쟁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밑에 보면 이제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영업비밀의 대상이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 영업비밀과 특허라는 것에서 이 연구개발의 성과는 자칫 특허도 있고 기술상의 정보도 있는데 영업비밀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굳이 이제 영업비밀과 특허의 범위에 대해서 좀 범위를 얘기를 하자면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이 조금 더 그 넓은 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허라는 그 공적기관의 어떤 그 등록 절차를 받아야지만이 특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어떤 그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영업비밀은 이제 그 공적기관의 등록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점에서 처음에 진입할 때 또 범위가 특허라는 것이 그 요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어떤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이제 특허가 영역이 좁기 때문에 영업비밀인 것이 무조건 특허가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너무 그 범위까지 확장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공적 기관에서 등록 절차 받을 때 진입 장벽, 시도 처음에 어떤 그 시작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간단하게 하면 노란색이 주로 이제 그런데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영업비밀의 이제 대상이 되고 기술 공개는 이제 영업비밀은 이제 특허는 공개가 되는 바에 의하면 이제 공개되지 않고 보호 기간이 없다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아까 이제 기술상 정보, 그다음에 경영상 정보 두 개라고 말했는데 기술상 정보는 뭐 도면이라든지 뭐 제조 방법 이런 것들 배합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경영상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객 관리를 위한 어떤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상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도 많고 특히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 정보가 경영상 정보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DB화되거나 플랫폼 형태로 이제 그 진화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경영상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판단 기준 아까 세 가지 성립 요건 말씀드렸는데요. 알려지지 않아야 되겠죠. 비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비밀 관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색으로 칠한 독립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좀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경쟁 상대에 대해서 그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정보가 가망 고객 그 고객들이 이제 추후에 다른 고객들로 확대돼서 가망 고객이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의뢰인들이 어, 사업 처리를 잘해주면 또 다른 고객 의뢰인들을 또 이제 데려오는 걸 우리 보통 저희는 이제 알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보된 기존 고객들이 다른 고객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 명부는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 우월적으로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정보 명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한 쟁점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사실 예전에는 비밀 발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한 건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제 판단을 하지 않고 대략 비슷하게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비밀 발생이 그 쟁점이 많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원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관찰하고 있다.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게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도표 그 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영업 비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공지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야만 공지된 것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공지에 대한 범위를 법원이 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업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공지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알려지지 않은 것이면 비공식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과 함께 그다음 현대 정보 사회에서 과연 가치가 없는 정보가 있을까? 대부분의 정보가 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또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컴퓨터 등의 비밀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그 비밀성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성 관리를 한다고 해서 비밀 관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영업 비밀의 3요소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처음에 사건을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 그 관리 정도에 대해서 사실상 그 기준이 사실은 모호하긴 한데 여기 이제 썼다시피 비밀 유지 외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 비밀 유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만 알고 있고 근데 그 이외에 뭐 한두 명 정도가 알고 있는 경우 비밀성의 유지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다수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계약상 또는 신일치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을 경우 이것을 비밀 관리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여러 그 많은 판례를 분석하면서 이 정도쯤은 비밀 관리를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판단도 있었고 해서 이 비밀 관리 정도에 대해서 법원이 갖고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한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밀 관리성으로 많이 이제 쟁점이 이제 압축이 되는데 어느 정도 과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했느냐라는 것이 주로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법원도 또한 정도의 문제로 이제 비밀 관리성을 접근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그 아까 이제 도표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경제적 유용성이라든지 비밀 관리성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성을 두루 이제 본다는 것이 어느 요건에 치우치지 않고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법원의 시각이고 뭐 밑에 이제 보면은 글이 좀 많죠. 되게 뭐 한번 읽어보면 건전한 거래 질서, 뭐 경쟁이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충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굉장히 뭐 그 장황하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영업 비밀을 바라보는 법원 시각인데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결국 뭐냐? 영업 비밀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여러 가지를 뭐 따져본다는 거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왜냐하면 영업 비밀을 갖고서 직원이 사사하면 일반적으로 그 취업하는 동안에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그 지식 요건에 충족해서 스스로 취득한 것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영업 비밀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정보의 자유로운 그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 비밀을 인정을 어느 한쪽에서 몰아서 한다는 것은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어느 한쪽에 주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영업 비밀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비밀 관리를 누구나 다 하는데 그 비밀 관리성을 형식적인 비밀 관리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 비밀을 인정해 준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영업 비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수의 정보를 자유로운 정보의 이용을 좀 위축시키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스로 취득한 자연스럽게 취득한 정보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영업 비밀이 쉽게 인정되지 않게 하는 안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관리성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상당한 노력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완화한 그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완화를 해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완화하고 그 비밀 관리도 또 엄격하게 또 계속 잣대를 들이대니 또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해서 2019년도 법 개정이 이제 완화가 돼서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 인정을 좀 두루 좀 해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제 했는데 그 왜 그렇게 비밀 판단 기준을 완화했냐면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하기에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밀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비밀이 유출되고 자금은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이 비밀 관리를 좀 완화해주자. 기술 개발에만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비밀 관리를 엄격하게 너무 요구하다 보면
우리 기술 개발에도 좀 좋지 않지 않겠냐,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그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비밀관리성 기준이 이 법을 판단하는 판결에 이제 적용됐을까? 그 법원에 대한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23년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비밀관리성을 완화한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즉, 그 비밀관리를 충분히 완화해서 법 적용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법 개정을 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합리적 내지는 완화해서 비밀 관리로 완화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밀 관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뭐 판단 그 표도 저희가 분석했고요. 그 판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럼 우리가 이제 영업 비밀로만 인정받는 것이 큰 목적일 수 있느냐? 영업 비밀을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법 비밀이 되느냐? 보면 영업 비밀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작고 그 이외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게 조금 범위가 넓죠. 가장 넓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보. 비밀 관리성 여부로 쟁점이 좁아지면 진상하고 영업비밀만이 살 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업상 주요 자산, 즉, 제 바로 이제 저희가 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은 영업비밀에 대한 요건을 조금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입수할 수밖에 없는 자료로 있지만 비밀관리성이라든지 여타 영업비밀의 3요소를 조금은 좀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판단해서 추후에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로서 보완적 수단으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상 주요 자산을 인정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영업비밀, 즉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도적 관리나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도적 관리는 그 영업비밀에 대해서 대외 1급, 3급이라는 식으로 등급 분류를 하고 규정을 마련해서 어떤 것은 중요하다라는 표시, 고지를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계약서라든지 서약서에 비밀관리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징계를 하는 인적 관리를 통해서 또한 물리적 관리로서 출입 통제라든지 패스워드 이런 것도 이제 실행을 반드시 이제 발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제도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밑에 구체적 실행이라고 각각 이제 달아놨는데 저희가 판결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지침 등 매뉴얼은 아주 뭐 철저하게 규정이 돼 있고 좀 보안 교육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뭔가라고 분석을 해보니 실행 미흡이 있었다는 거죠. 규정과 매뉴얼이 있지만 그 시스템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뭐 이제 정리가 한 시점인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도용을 하나 마련했는데 제목은 모순이죠.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멋있게 이제 그 그림이나 사진을 좀 붙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뭘까요, 과연? 이거는 이제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창.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 이거는 방패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을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방패 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 모순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그 시스템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여기저기 선전을 하고 또 저 역시 영업 비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적이라든지 인적 물적 관리를 하면서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100%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 비밀을 바라보는 그 법원의 시각이나 태도에 맞춰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 절차적 이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성용 박사님 지금 소개하신 거 바통 터치를 이어받아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공유를 할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 영업비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수사기관이 우리 회사에 쳐들어올 때,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 다른 회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쳐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냐 우리가. 그게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그때 어떻게 또 법적으로 대응하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좀 전에 김성용 박사님은 이론적이고 판례 분석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주 쉽게 개관해 주셨다고 하면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또는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이 회사를 위해서 자문을 해주신 분들, 컨설팅 해주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압축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적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영업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업비밀이 되는 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정의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법에서는 뭐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세 가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공지성. 두 번째,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다른 말로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로 비밀로 유지 관리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비밀 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그 법에서 얘기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수사기관이 우리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은 알아야 됩니다. 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은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는 걸 막 뒤져보는 거잖아요.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막 뒤져보고 끄집어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영장에는 반드시 압수할 물품과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장을 수사기관은 반드시 실무를 지참해서 영장에 기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한 물품이나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압수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압수를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피압수자 또는 필요에 따라서 변호인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는 수사기관은 반드시 우리가 당신의 무엇을 압수했다라고 하는 압수 목록 사본을 교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 영업비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영업비밀이 물론 이러한 뭐 책이나 뭐 아니면 책자나 아니면 물건 형태로 돼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다 정보 형태로 퍼스널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뭐 외장 하드라든지 그런 그 정보 저장 매체에 들어있죠. 영업비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와가지고 이 디지털 자료들을 이제 복제해요. 이미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이미징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카피를 하면은 이 동일성이 사라집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은 그 동일성이 사라지고 이 변조가 됐다라고 하는 이의 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떠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수사기관은. 그래서 이 영업 비밀이 다 디지털 정보로 돼 있다는 점, 이 디지털 증거의 어떤 취약성, 위변조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디지털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서버고 오른쪽은 이제 하드 디스크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이죠. 이 대상물에 대해서 시스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대조해서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많이 쓰는 툴킷이 있고요. 복제 장비들이 보이시죠? 이와 같이 원본과 복제품을 장비를 통해서 복제를 하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모니터 화면은 해시값이라고 해가지고 해시값은 이제 알파벳하고 숫자 쭉 그 무작위하게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해시값이 바로 이것은 A라는 정보다 또는 이것은 B라는 정보다라는 것을 특정해주는 디지털 지문 같은 것이죠. 이 해시값이 원본과 사본이 완전히 30 몇 자리가 일치가 돼야지만 동일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압수수색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가 피압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수사기관이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참여해서 그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여권이 중요한 겁니다. 압수수색 참여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압수 과정을 쭉 참관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압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메모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증거로 남겨놔야지만 나중에 추후에 법적 대응이 용이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참여권 침해는 증거 능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변호사나 또는 회사 법무 담당자들이 취해야 될 대응인 거죠. 참여권을 만약에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 또는 참여권 보장이 미흡했다라고 했을 때는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을 잘 기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의했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죠? 뭐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압수수색이 끝난 즉시 법원에 이 참여권 미보장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항고라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참여권 침해가 인정됐을 때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권 외에도 기업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디지털 증거는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복제가 쉽고 또 변조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이게 그 무결성이나 동일성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 참여하는 과정에 압수수색 참여하는 과정에 이 무결성을 제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복제 직후에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파일이 막 수천 개 수만 개니까 그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 찍어서 이게 해시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한다든지 해가지고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한지를 검증할 수 있게끔 요청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압수 대상이 아닌 것까지 무분별하게 복제됐느냐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가능하면 많이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무관한 것까지도 다 쓸어가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신경 안 쓰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셔야 되고 압수 후에는 반드시 압수 목록 사본 거기에 이제 파일이 다 적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양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를 교부받아서 딱 나중에라도 보면서 이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가져갔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압수수색의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법원에 준항고라든지 다른 법적인 절차를 더 할까 말까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법원이 그 압수수색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일단 절차 위반이 중대하냐 아니면 경미하냐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 예를 들어 참여권이 결정적으로 이제 침해를 당했다. 밑에 이제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참여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여권이라든지 여타 그 피압수자나 피의자의 그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 따지고 다음으로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 요즘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나 뭐 시국 사건, 공안 사건 이런 경우에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거나 뭐 오염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사를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증거가 오염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법원이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100에 하나, 한둘. 뭐냐면 어떤 수사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절차 위반을 하면서 이걸 수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법원은 그 압수수색이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약간의 위법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 증거 능력을 날리는 건 아니고 법원이 방금 말씀드린 절차 위반 중요성, 뭐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약하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중대한 침해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사례는 어떤 거냐면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면은 참여의 기회를 누구한테 고지해야 되느냐? 이 사례에서 경찰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한테만 이제 알려줬어요. 자, 그럼 부모한테만 알려준 이것은 그럼 미성년자한테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해 준 것이냐라는 게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부모한테 참여하라고 기회 줬으니까 뭐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 정도면 기회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절차상을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것은 피고인 즉 미성년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
그렇게 이제 판단했어요. 실질적으로 침해됐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퉈야 될 부분, 그다음에 세심하게 봐줘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넓은 이렇게 뭐라 말씀드려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압수수색이 지나갔어요. 확 쓸고 지나갔어요.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사후 법적 구제 수단 뭐가 있을까요? 먼저 만약에 위법하게 압수된 게 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 압수 처분에 대한 어떤 취소 내지 압수물 반환 청구를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다시 물건을 이제 찾아오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 뭐 요즘 공수처에서 이게 압수수색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이제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요즘 많이 줄어든 반면에 뭐가 아직도 많으냐면 무분별하게 많이 압수하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많이 압수해서 그걸 뭐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준항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해가지고 준항고도 빨리 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되찾아오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준항고, 압수처분 취소, 압수물 반환 이런 걸 통해 법원에다 구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법원에. 그리고 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피고인이. 그죠? 준항고를 했을 때는 피고인한테 어떠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또 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참여권을 침해받았다, 당했다든지 영장 범위를 초과했다든지 과도하게 압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법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업비밀 유출이 뭐냐? 라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어요. 좀 전에 이제 김성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가 이게 어떻게 외부로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타인에게 전달돼서 이게 결국은 경쟁사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이제 영업비밀 침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정보 유출을 다 영업비밀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그 법률상 영업비밀 그 정의 조항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침해자가 부정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했다. 이런 부분이 증명이 돼야지만 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업비밀 유출을 뭐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장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성용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은 그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당장 돈 벌어가지고 뭘 급여 회사에 이제 뭐 직원들 급여 줘야 되고 나도 생활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데 영업비밀 유출됐는지 아닌지 사실 관리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중소기업은. 그래서 이러한 징후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나마 이게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서 그때부터라도 조사를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퇴직 직전에 직원이 그 퇴사한 직원이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외부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다음에 개인 USB나 외장 하드에 연결한 기록이 있다. 이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 후에 어디선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갑자기 출시됐다. 근데 우리 회사 거랑 너무 비슷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거든요. 그다음에 경쟁사로 우리 회사 직원이 이직했다. 그랬더니 고객이 쫙 빠져나갔다. 이게 많이 있는 사례고요. 또 어떤 직원이 퇴사했는데 사실 보안 규정 위반 이력이 많은 직원이었어.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 회사에서 좀 조사를 하고 좀 챙겨봐야 보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다. 징후가 나타났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조사부터 하셔야죠. 그죠? 내부 조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영업 비밀 유출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회사의 내부 PC라든지 서버 조사하셔야 됩니다. 로그 같은 걸 분석하면은 이 직원이 퇴사 뭐 한 일주일 전에 저기 외장하드 같은 걸로 접속한 흔적 그런 것이 로그에 다 기록이 났거든요. 그 외장하드에 접속해가지고 대량의 파일을 다운받은 것 같다. 어? 또는 이메일로 뭔가 대량의 파일, 예를 들어 회사에 인트라넷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 인트라넷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대량의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외부에 송출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직원의 퇴직 전후의 행적, 경쟁사로의 이직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추적 관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 다음에는 유출 가능성 있는 자료가 과연 뭘까? 얘가 뭘 가져간 것 같아? 즉,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 이건데, 이게 지금 나간 거 맞는 거야? 그 자료를 이제 특정을 하고, 그 자료가 그 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또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증거 보존 조치를 병행하면서 그 해당 서버에 대한 접근을 좀 제한하고 로고 같은 걸 백업하고 중요 파일에 대해서는 잠금 장치 등을 시행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쭉 밟아 나가셔야지만 이 증거의 무결성, 원본과의 동일성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의 제기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해당 이제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판결을 받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는 외부 포렌식 전문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조사 내용을 뭐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런 분석 자료를 첨부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부 조사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내부 조사를 하면서도 적법 절차를 가능하면 준수해야 될 게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증거의 그 위변조 가능성하고 취약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무결성을 회사 내부에서 수입할 때도 잘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도록 이미징 방식으로 수입을 하고 타임스탬프나 해시값을 이용해서 위변조를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자문이나 외부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사전 보조 조치를 잘 취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사에서 수입할 때도 밟아 나가셔야 되고요. 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적 대응이고 하나는 형사적 대응입니다. 먼저 민사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으로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신속하게 어떤 침해 중지나 침해 금지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상대방이 어떤 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물건을 찍어낸다. 라고 했을 때 그 기계에 대한 폐기 명령 등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처분으로 해서 신속하게 영업비밀 유출이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안 소송, 정식의 본안에 의한 금지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이런 본안 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증거입니다. 소송이라는 건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증거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밀관리 조치, 자료 반출 정황, 포렌식 분석 보고서, 뭐 계약서, 비밀 서약 이런 것들을 잘 담보해 줘야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형사적 대응에 대해서 볼게요. 형사적 대응은 장점이 뭐냐면 사실 가장 큰 거는 압박이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깜빵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사하고 형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압박 효과가 크죠. 근데 형사라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그 민사에도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로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닐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형사에서도 잘 되면은 그 대신에 민사에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죠. 고소장에는 그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영업비밀 특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유출 경위 이런 것들을 포렌식 분석 보고서들을 붙여줘가지고 수사기관, 경찰이라는 걸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 그다음에 내부 자료를 잘 정리해서 밥상을 잘 차려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이 잘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 채증 잘하고 뭐 누구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게 좀 정형화돼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수사기관한테 알아서 해라 던져놓는다고 될 일이 절대 안 되고 자,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이렇게 특정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출된 것 같아? 누가 의심스러워? 라는 거를 완전히 밥상을 잘 차려서 먹기 좋게 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거를 수시로 잘 준비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기 좋게 정리해서 제출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도와주는 식으로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 이 침해 사건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이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보면 결과들이 다 안 좋은 이유가 처음에 고소장 이렇게 제출하고서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쓴 경우들이 많아요.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거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잘 협조해줘야 됩니다. 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결국 수사 과정의 절차상의 적법성, 그다음에 무결성,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만약 절차상 잘못이 있을 때는 증거 전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사실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가능하면 잘 구축하시라는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열한 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내면서 영업비밀 전직금지 Q&A 책을 내기까지 사실 판례를 거의 8,000개까지 정도까지 분석을 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낸 게 아니라 거의 한 8, 9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분석하고 보니까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한 게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업비밀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또는 직원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나 각서를 진구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왜? 회사 전후 또는 중요 프로젝트 전후로 비밀 유지 각서를 또 받는 절차도 마련하시면 좋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보 접근 로그 제한, 접근 권한 제한, 또는 물리적인 장소 구별 이러한 조치, 기술적인 물리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하셔야 되고 사내 규정을 마련해서 공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교육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는 영업비밀 교육을 했다는 게 어떤 정황이냐면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뭐라는 걸 고지했다라는 그 증거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교육이라는 거는 뭐 사전 예방적인 효과도 크죠. 영업비밀 교육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게 영업비밀을 유출해서 얻는 이익과 영업비밀을 유출하다가 내가 적발당해서 받는 처벌 이 두 개를 형량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는 적발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해서 좀 사전에 폭기하게 하는 사전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기술적, 문적 통제를 결합한 입체적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게 쉽지 않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 관리 체계는 대략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책 관리라는 거는 이거 보시다시피 규정 여기 있죠. 취업 규칙, 보안처 약성, 조직,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윤리 교육 징계 이러한 것들이 정책 관리라고 하면 이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조사 절차가 이와 같이 사전 준비, 수집 체증, 분석서 작성, 그다음에 영업비밀 관련된 증거 보관. 그래서 내려가시면 사후 조치로 시정 조치나 인사명령, 수사 의뢰 고발. 그리고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이제 우리 회사의 경험이 됐잖아요. 그 경험을 이제 같이 정책에 녹이는 거죠. 이와 같이 순환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 체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지루한 내용인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정말 뭐 지금 여쭤보셔도 되고 뭐 채팅으로 올리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네. 한 가지 정도만 있으면 한두 가지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아무 내용이나. 예. 그러면 특별히 없으신 걸로 알고. 아니 없습니다. 예. 굉장히 완벽했어. 그럼 저희 책 많이 좀 예. 참고해 주시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일부러 내서 오신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정말 그 앞으로 좋은 힘을 꽃길만 걷길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